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차 창밖, 담요에 쌓인 여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이혼한 지 12년 내 전처가 거리 한복판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떠난 그날. 진짜 버려진 건 나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던 걸까요?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올해 52, 중견 건설사 대표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제게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걸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운보다는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한 덕분이죠. 겨울 저녁 7시, 저는 검은색 제네시스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협력업체 송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운전기사 김 기사는 벌써 10년째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죠. 대표님, 교통이 많이 막히네요. 김 기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서울 시내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제 시선이 인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낡은 담요를 나누어 덮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숙자들이었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들 중 한 여인이 유독 눈에 들어왔거든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어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12년 전 제가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면서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그 자리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김 기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룸미러로 저를 보던 김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거든요. 정은아와의 결혼 생활, 함께 사업을 일으킨 시절, 그리고 마지막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까지 저는 항상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은 약자들의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하려면 냉정해야 하고 실리를 따져야 한다고 여겼죠. 그래서 정은아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송년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유용한 인맥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한 대표님 오셨네요. 협력업체 김상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무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여인이 떠올랐어요. 정말 정은아였을까요? 아니면 제 착각이었을까요? 송년회는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고 내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도 적절히 대화에 참여했지만 온전히 집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꾸만 신호등 앞 그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김 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김 기사님, 아까 신호등에서 멈췄던 그 자리로 다시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느 곳 말씀이세요? 오늘 오면서 지나온 길 중에요. 김 기사는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돌려 그 길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인도만 남아 있었죠. 저는 차창을 내리고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겨울밤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공간이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함께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따뜻함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은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일찍 오셨네요. 유세준 비서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올해 40인 그는 지난 3년간 제 비서로 일해왔어요. 영민하고 일 처리가 빨라서 믿고 맡기는 편이죠. 하지만 가끔 지나치게 야심적인 면이 보여서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어제 송년회 어떠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저는 짧게 답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어제 돌아오시는 길에 어디 들르셨다고 김 기사님이 그러더군요. 유세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봤어요?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전 회의가 시작되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내년 사업 계획이었어요. 평소라면 집중해서 들었을 텐데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그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상무의 질문에 저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말입니다. 입찰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아, 그거요. 검토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유세준이 들어와 문을 닫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대표님,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신가 봐요. 별거 아니에요. 혹시 어제 보신 분 때문인가요? 김 기사님이 말하길 노숙자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가달라고 하셨다던데요. 저는 유세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가 왜 이런 걸 캐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중요하죠. 대표님이 노숙자 같은 사람들에게 신경 쓸 이유가 있나요? 혹시 모르잖아요. 언론에서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유세준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유세준 씨, 제 사생활까지 관리하려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대표님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저는 혼자 차를 몰고 어젯밤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유세준의 말이 오히려 더 궁금증을 키웠어요. 왜 그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봤던 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한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어젯밤에 여기 계셨던 여자분 아세요? 머리가 좀 헝클어진. 아, 은하 누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세요? 보통 저녁에 오시는데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가끔 못 오실 때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섰거든요. 정말 정은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1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미안해요, 은하 씨.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은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네. 사업을 키우려면 더 큰 배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둘이 함께하면 가난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죠? 그녀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가난이 부끄러웠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윤 씨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은하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 없었어요. 오직 성공에만 몰두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어젯밤 그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요를 나누어주는 은하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은하와 함께했던 시절, 작은 사무실에서 함께 도면을 그리던 때를 말이에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꿈을 키워나갔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차가운 성공만 쫓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약자의 언어라고 치부하며 인간관계조차 효율로 계산하게 되었어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찬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세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대표님, 내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시간 되실 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연락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거리를 지나갔어요. 회사 일을 핑계 삼아 늦은 시간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정은아를 다시 보고 싶었지만 막상 마주칠 생각을 하니 무서웠어요. 12년 전 제가 한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날도 저는 같은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겨울밤 찬바람이 유리창을 때렸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인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골목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노숙자 쉼터였어요. 따뜻한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쉼터 앞에 서니 망설여졌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돌아보니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선량해 보였어요. 정은하라는 분 계신가요? 은하 누나요? 안에 계실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쉼터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밥을 나누어 주는 여자가 있었어요. 정은하였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많이 바꾸어 놓았어요. 머리카락에는 흰털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은하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담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포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은하 씨.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잠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분에게 일을 부탁하고 저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쉼터 앞 벤치에 앉으니 가로등 불빛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찾아 헤맸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보시는 대로예요. 은하는 쉼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뭐가요? 12년 전 일이요. 제가 너무했어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밤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호흡 소리만 들렸어요. 도윤 씨는 원하던 걸 다 이루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됐네요. 은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저를 용서한 것 같았어요. 그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유세준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비서? 왜 여기에? 대표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한 기색이었어요. 은하 씨, 저는 먼저 가볼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세준과 함께 그곳을 떠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세준을 불렀습니다. 어제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대표님이 그런 곳에 가시는 게 좋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언론에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한 사업가가 노숙자 쉼터에 나타났다면 말이에요. 저는 유세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이런 걱정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 사생활까지 간섭하려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다만 회사를 위해서라도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쉼터에 갔습니다. 유세준의 말이 오히려 더 궁금증을 키웠거든요. 왜 그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알고 싶었어요. 쉼터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쉼터 맞은편 건물 그늘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이 찾아온 적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요. 은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한 분이 오셨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세준이었을 거예요. 뭐라고 하던가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은하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회장님이 과거를 들추기 싫어하신다고 하더군요. 입 다물고 살라고요. 저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세준이 은하를 협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했어요? 나는 이미 용서했다고 했어요. 은하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오히려 유세준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유세준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은하의 말이 어떻게 해석될지 걱정되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는 말이 자칫 과거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세준이 은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조작해서 제가 과거에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식으로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급히 유세준을 불렀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은하 씨를 찾아간 일 말이에요. 유세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표님도 이제 알 때가 되지 않았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에요. 명확하게 말하세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대표님처럼 말이죠. 그런데 기회가 없더군요. 그래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유세준이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은하를 이용해서 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유세준은 그렇게 말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세준의 계략에 말려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은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버렸던 과거가 이제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유세준의 일로 고민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이뤘거든요. 세면을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현관문 앞에 신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경제일보를 펼치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00억 자산가 전처버리고 노숙자로 만든 남자.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은하의 모습까지 실려 있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은하를 일방적으로 버리고 재산까지 빼앗은 것처럼 써놓았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신문들도 확인해 봤는데 비슷한 기사들이 줄줄이 실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까지 관련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어요. 저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취재진들이 몰려 있을 게 뻔했죠. 이럴 수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유세준이 정말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뒷문으로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도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가까스로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어두웠어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반박 보도 자료를 내야죠.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하던데요. 녹음 파일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유세준이 은하와의 대화를 조작한 것이었어요. 이미 용서했다는 말을 마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편집했을 겁니다. 유세준은 어디 있어요? 아침부터 안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여자가 날 팔아넘긴 거야.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12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하늘이 들어왔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23세 하늘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작년에 돌아왔거든요.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늘아, 너도 봤구나. 네. 임원들이 자리를 비켜주자 저와 하늘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회사 앞에 모인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말라고. 저 여자가.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늘의 말에 저는 돌아섰습니다. 뭐? 어제 오후에 학교로 오셨어요. 정은하라는 분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하가 하늘을 찾아갔다고요? 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도움도 필요 없다고요. 하늘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자랐는지.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했어? 물어볼 게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웃기만 하시더군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하가 하늘이에게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하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다. 그분이 아니야. 그럼 누가? 저는 유세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냉소적인 웃음이 생각났어요. 내 비서야. 유세준이라는 자가.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 상무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인터넷의 댓글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상무가 태블릿을 건네줬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악플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돈만 밝히는 더러운 놈. 부인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고. 저런 인간이 사업을 한다니. 댓글들은 점점 더 악독해졌습니다. 심지어 회사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진실을 말씀하세요.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12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제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어. 그때 더 큰 투자를 받으려면 배경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 은하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셨군요.
미안하다 하느라.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사업상 어쩔 수 없다고. 재산 분할은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었거든요. 거의 드리지 못했어. 그때 회사 상황이. 하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하늘아. 그런데 정은아 씨는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도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말이 화살처럼 박혔어요. 그날 오후 회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협력 업체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도 직원들도 모두 피해갔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저를 멀리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져가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의 것이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낯설게 보였어요. 휴대폰에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대부분 취재 요청이었어요. 몇 개는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한 사람에게만 연락을 했어요. 은하에게였습니다. 하지만 쉼터의 전화에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초췌한 눈빛. 12년 전 은하와 헤어질 때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잃어왔는지를 말이에요. 돈과 성공을 얻는 대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사랑, 신뢰,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격까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닌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비로소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자료들이었어요. 당시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하나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은아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계약서들, 보증서들, 그리고 은하의 사인이 적힌 수많은 문서들이 나왔어요. 12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IMF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와 결혼한 지 3년째였죠. 그녀는 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함께 도면을 그리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를 내면서 저희도 연쇄부실에 휘말렸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도윤아, 어떻게 할까? 은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때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회사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면 사모님이라도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렸습니다. 은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나갈게.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 은하는 그렇게 말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채권자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도망칠 생각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은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을 요청하고
채권자들과 협상을 벌였어요. 심지어 자신 명의로 추가 보증까지 섰습니다. 도윤아, 서류에 도장 좀 찍어줘. 어느 날 저녁 은하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뭔데요? 정리하는 거야. 일단 내 명의로 빚을 넘기고 당신은 새로 시작하는 거지. 저는 그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나는 뒤에서 정리할게. 당신은 다시 시작할 사람이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은하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잘 될 거야.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은하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빚을 떠안은 것이었어요. 법적으로 제 이름을 빼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 것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하 명의의 차용증, 보증서, 그리고 담보 제공 계약서까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 제 빚을 정리해 준 것이었어요. 12년 동안 저는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토대는 은하의 희생이었어요. 그녀가 길거리에 나앉은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통장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이혼 당시 은하에게 준다던 위로금 계좌였어요. 하지만 그 통장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은 것이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은하는 저를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배신자라고 비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늘이 앞에서도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어요. 쉼터에서 했던 은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정말로 저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이에요. 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모든 종이 조각들이 제 죄책감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라 한 여자를 배신한 비겁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때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린 여자는 사실 저를 살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얼굴만 자꾸 떠올랐어요. 12년 전 이혼하던 날의 그 담담한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하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회사에 있어. 왜?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하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뭔데, 하늘아? 앉으세요, 아버지. 저는 하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은아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3일 전에 병원에서.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쉼터에서 봤던 은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분명 살아 있었는데, 웃고 있었는데. 왜 이제 알려주는 거야? 연락할 사람이 없으셨대요.
쉼터에서도 가족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고요. 하늘이 USB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병원에서 받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언제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몇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은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하입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오늘은 쉼터에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영상 속에서 은하는 다른 노숙자들과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사람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은하가 한 남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한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하가 쉼터에서 봉사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밥을 나누어 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은하가 혼자 있는 영상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화면을 향해 은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좋은 엄마 못 되어서.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가 잘 키웠구나. 은하는 잠시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빠에게도 전해줘. 도윤 씨가 잘 되길 늘 기도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줘. 오히려 고마웠다고. 은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랑한다고. 둘 다 사랑한다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은하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세준이 나타났어요. 정은하 씨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유세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침대에 누워있던 은하가 물었습니다. 한도윤 대표 비서 유세준입니다. 도윤 씨가 보냈나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왔어요. 유세준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대표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은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제가 그 자리에 앉고 싶거든요. 그런데 과거 이야기가 필요해요. 유세준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12년 전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 대표가 당신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안 해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복수할 기회잖아요. 복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은하가 유세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를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유세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바보네요.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돌아가세요. 좋아요. 하지만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할 겁니다. 유세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아도 한 대표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가 나간 후 은하는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은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와 하늘이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침이 나오면서 말이 끊어졌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도윤 씨 덕분에.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은하의 손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은하가 조용히 눈을 감는 모습이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진실을 밝혀야지. 유세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은하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야.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은하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유세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우선 유세준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유세준 씨 사무실로 와주세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세준이 들어올 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어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유세준이 은하를 협박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보네요.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화면에서 나오는 유세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듣는 유세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은하 씨가 남긴 거예요. 그 여자가 죽었다면서요. 마지막까지 당신의 악행을 기록해 두셨네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유세준을 바라봤습니다. 사표 쓰세요. 대표님, 저도 살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협박죄로 말이에요. 유세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바로 법무팀에 연락해서 고발 절차를 밟도록 했어요. 오후에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은하의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진실을 밝혔어요. 유세준의 조작과 협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은하 씨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구해준 분이에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과거 이혼 사유는 뭔가요?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 그분을 버렸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거든요. 회견이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쉼터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집이라는 간판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은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쉼터 원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표정을 가진 여자분이었어요. 정은하 씨 때문에 오셨나요? 네. 저는 한도윤입니다. 아, 은하 씨가 말씀하시던. 원장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은하 씨가 제 얘기를 했나요? 가끔 하셨어요. 잘 되길 바란다고. 원장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여기서 무료 급식 지원을 늘려주세요.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그리고 은하라는 이름의 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고마워요. 은하 씨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저는 회사로 돌아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회사 지분 30%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대표님, 정말 그러시겠어요? 김상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은하 씨가 제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무팀에서는 복잡한 절차라며 말렸지만 저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언론에서는 제 기부 소식을 크게 보도했어요. 재벌, 1,000억 원 사회 환원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따로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기자였어요. 대표님, 인터뷰 하나만 해주세요. 무엇에 대해서요? 이번 기부의 진짜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어요. 저는 후원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빚을 갚는 사람입니다.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빚 말씀이세요? 12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이 있어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죠. 정은하 씨에게 진 빚 말씀이시군요. 네.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에요.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점차 이해하는 분위기로 변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론보다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의 장례식이었어요. 쉼터에서 조촉한 장례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은하가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은하 누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은하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도 와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래,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은하의 묘 앞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하 씨,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은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당신이 보여준 대로 살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같은 풍경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운영 방식도 바꿨어요. 직원들의 복지를 늘리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더욱 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쉼터 방문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은하가 했던 일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은하의 방도 완성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어요. 벽에는 은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전의 밝은 미소 그대로였어요. 은하 씨가 좋아하실 것 같네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분명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 방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은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그녀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을 배우겠다고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우연히 예전 기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1,000억 자산가 전처버리고 노숙자로 만든 남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준 계기였으니까요. 은하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저를 구해준 것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되어 쉼터 앞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쉼터 정문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하의 부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만든 급식소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하늘이 앞치마를 두른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이 일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몇 분이나 오셨어요? 60여 분 정도요. 날씨가 좋아서 평소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국물을 저어가며 간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도윤 형님, 오늘도 오셨네요. 김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하와 함께 지냈던 분이었어요. 이제는 쉼터에서 일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네, 김 아저씨. 몸은 좀 어떠세요? 은하 누나가 만들어준 이곳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은하의 흔적이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계셨어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물 맛이 어떤가요? 저는 음식을 나누어 드리며 한 분 한 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쉼터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은하가 생전에 자주 앉아있던 벤치가 있었어요. 그곳에 조그만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은아를 기리며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하가 생전에 사용하던 머그컵이었어요. 쉼터에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소박한 흰색 컵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컵을 손에 쥐고 있으니 은하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이 컵으로 차를 마시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은하 씨,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제게 가르쳐 주려던 게 뭔지. 바람이 살랑 불어와 벚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제 어깨 위에 떨어졌어요. 하늘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뭘 생각하고 계세요? 너희 어머니 생각이야. 좋은 기억들이요? 이제는 모두 좋은 기억이 되었어.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죄책감과 후회만 남아있던 기억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으로 바뀌었어요. 은하가 보여준 사랑과 용서 덕분이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여기서 봉사하는 걸 보니까 흐뭇해. 저도 보람을 느껴요.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의 얼굴에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너희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버지도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서 말이에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봉사도 거의 끝나갈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들어가실까요? 그러자. 저는 머그컵을 소중히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벤치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기념비를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은하씨.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부엌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버렸던 건 사랑을 믿는 용기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부엌에서는 하늘과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도와드렸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한 대표님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제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우고 있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하늘은 쉼터를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내일 일요일인데 또 오실 거예요? 응. 너도 올 거지? 물론이죠. 길을 걸으며 저는 지난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성공만을 쫓아 달려왔던 시간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거리에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잠시 멈춰서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작은 관심이었지만 그분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랜만에 은하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결혼 당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은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 씨, 이제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진심으로요. 사진 속 은하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이었어요. 진심은 한 번 버려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은하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혜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